저는 박정숙입니다. 올해 78이죠. 남편을 떠나보낸 게 벌써 25년 전이에요. 그때 저는 53이었습니다. 남편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요. 장례식장에서 고등학생이던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17살 아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대학까지 보내겠다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만에 저는 동네 식당 주방으로 출근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숙 씨, 벌써 나오면 어떡해요? 좀 더 쉬다 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쉬면 더 힘들어져요. 사실 괜찮지 않았죠. 남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건 강릉의 작은 전원주택 한 채와 서울 노원구의 낡은 다가구 주택 세 채였어요. 남편은 생전에 말했었죠. 이 서울 집들은 나중에 민수 결혼 자금으로 쓰면 돼.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집 세 채는 모두 세를 놓았어요. 월세가 들어왔죠. 사실 그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장에 그대로 모아뒀죠. 민수를 위한 돈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 식당으로 갔죠. 주방 보조일은 힘들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채소를 다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관절이 욱신거렸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민수 얼굴을 보면 힘이 났으니까요.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요. 민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죠. 저는 민수가 공부하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잘 되면 된다고요. 민수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아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이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민수 정말 잘했어. 저는 민수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한 학기에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더 늘렸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점심시간까지 일하고 저녁에도 나갔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했어요. 정숙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 등록금 벌어야죠. 사실 서울 집 한 채만 팔면 됐어요. 그러면 민수 대학 등록금 4년치는 거뜬했죠.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민수를 위해 남긴 자산이었으니까요. 정말 어려울 때, 꼭 필요할 때까지 아껴두려고 했어요. 월세로 들어오는 돈은 계속 통장에 모았습니다. 세입자들이 바뀔 때마다 서울에 올라가 집을 관리했어요.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하고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했죠. 민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줘야지. 민수가 정말 힘들 때. 그렇게 저는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벌었어요.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휴일에도 나갔죠.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아팠어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아니야. 넌 공부만 해. 엄마는 일하는 게 더 편해. 거짓말이었죠. 편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걱정할까봐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강릉에 내려와 저를 도왔어요. 집안일도 하고 식사 준비도 했죠. 저는 민수를 보며 뿌듯했어요. 엄마, 제가 빨리 취직해서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민수, 그냥 건강하게만 지내라.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중견기업이었어요. 식당 동료들에게 자랑했죠. 우리 민수가 서울 큰 회사에 취직했어요. 어머, 정숙 씨, 아들 잘 키웠네요.
저는 그날 혼자 강릉집에서 소주 한 잔을 마셨어요.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요. 여보, 우리 민수 이제 다 컸어요. 잘 키웠죠? 그리고 민수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될 여자를 데려왔어요.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여자였죠.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민수 잘 부탁해.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민수를 예쁘게 봐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요. 민수 부부는 분당에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30평대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분당에 살아요. 나중에 놀러 오세요. 그래, 그래야지. 저는 기뻤어요. 민수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손주였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강릉에서 분당까지 달려갔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요. 산후조리를 도우러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밤낮으로 손주를 돌봤어요. 기저귀를 갈고 밤에 아기가 울면 달래주고 며느리가 쉴 수 있게 집안일을 다 했죠. 며느리가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괜찮아. 이런 거야 당연한 거지. 저는 행복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둘째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또다시 분당으로 올라가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강릉에서 식당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월세는 계속 통장에 모았죠. 이제 제법 큰 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숙 씨, 노원구 그쪽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됐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요? 얼마나 올랐는데요? 세 채 합치면 30억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30억?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산 그 낡은 집들이 그렇게 큰 돈이 됐다니요. 하지만 저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건 민수를 위한 거니까요. 손주들 대학 갈 때, 민수가 힘들 때, 그때 주려고 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손주들이 커서 대학에 갈 거예요. 민수 부부도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하고요. 그때 이 집들을 팔아서 도와주면 되겠다고요. 저는 서랍에 등기부등본을 고이 넣어뒀습니다. 민수를 위한 선물이었죠. 그리고 계속 식당에서 일했어요. 손주들 용돈도 주고 싶었고 명절 때 선물도 사주고 싶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7살, 둘째가 5살이 됐을 때였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이번 추석에 엄마가 갈게. 음식 많이 해갈게.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죠. 엄마, 그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민수가 며느리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좀 불편했어요. 다시 전화를 받은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응, 며느리. 이번 추석에 엄마가...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 그게요. 죄송한데 이번엔 집이 너무 좁아서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집이 좁다니? 거실에 엄마가 자면 되잖아. 애들이 커서 방이 모자라요. 큰애 공부방도 만들어야 하고요. 거실도 애들 놀이 공간으로 쓰고 있어서 물건이 많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어요. 그럼 엄마가 조금 불편해도 어머님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애들도 시끄럽고요. 민수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근처에 괜찮은 모텔 있어. 거기 알아봐 드릴까? 깨끗한 데로요.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모텔이라니요. 명절에 아들 집에 가는데 모텔에서 자라고요. 그래, 그게 낫겠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추석 당일 저는 짐을 싸서 분당으로 갔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모텔에 짐을 풀었어요. 작고 답답한 방이었죠. 창문 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음식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손주들이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손주들은 거실에서 게임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눈길도 안 줬어요. 할머니 왔다. 우리 예쁜 손주들. 큰 손주가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바로 다시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주가 슬쩍 피했어요. 할머니, 저 게임 중이에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음식은 부엌에 놓으세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이었죠. 저는 하루 종일 아들 집에 있었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저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어 보였어요. 제가 말을 걸면 대충 대답하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봤죠. 손주야, 할머니가 용돈 줄까? 그때야 손주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용돈을 받고는 금방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말을 많이 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아가는? 네, 저도요.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죠. 제가 손주 교육에 대해 한마디 했을 때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책을 좀 읽어야 하는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교육은 어머님 때와 달라요. 애들은 코딩도 배우고 영어도 배워야 해요. 제 말을 자르는 느낌이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모텔로 돌아갔어요. 작은 모텔방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명절인데 혼자 모텔에 있다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후로 명절마다 똑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모텔에 묵었죠. 낮에만 아들 집을 방문했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예전처럼 산후조리 때 고마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도우려 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거절이었죠. 예전에는 제가 도와주면 고마워했는데요. 손주들도 저를 점점 멀리했어요. 할머니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제가 안아주려 하면 슬쩍 피했어요. 할머니, 옷이 구겨져요. 작은 거절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저를 챙기지 않았죠. 회사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엄마, 미안. 회사 일 좀 해야 해. 저는 점점 아들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추석 연휴였습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가득 준비했어요. 장난감도 사고 옷도 샀죠.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희 처가 식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래, 미리 말 안 했잖아.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며느리는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잠깐만 들어가서 애들 얼굴이라도 보고 갈게. 애들 학원 가야 해서 바빠요. 시간 없어요. 며느리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어머님.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선물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받지 않았죠. 한참 후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처가 식구들이랑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웃 사람들이 볼까 봐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걸까요? 저는 평생 민수를 위해 살았어요.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했죠. 민수가 편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미리 연락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처가 식구들보다 뒷전이었죠. 카페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강릉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혼자 명절 음식을 먹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죠.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저는 이제 짐이 된 걸까요?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손주들에게요. 손주들은 할머니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어요. 아들은 거리를 두고 있었죠. 며느리는 저를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내봤어요. 30년간 모은 월세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집값도 올라 30억의 가치가 됐죠. 이 돈을 민수에게 주려고 했어요. 손주들 대학 갈 때, 민수가 힘들 때요. 하지만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줘야 하는 걸까요? 저를 이렇게 대하는데요.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요. 어쩌면 나아질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이요. 그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갈까 말까요? 가봤자 환영받지 못할 텐데요. 하지만 손주들 얼굴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기를 들었어요. 민수야, 이번 추석에 엄마가 갈게. 민수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엄마, 굳이 안 와도 돼. 우리 바쁘거든. 그래도 손주들 얼굴 좀 봐야지. 알았어, 알았어. 오려면 와. 반갑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았습니다. 추석 전날 저는 손주들 선물을 준비했어요. 큰 손주가 좋아할 만한 로봇 장난감, 작은 손주를 위한 인형. 과일도 한 상자 샀죠. 옷도 새로 샀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누추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추석 당일 아침 일찍 기차를 탔어요. 강릉에서 분당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손주들이 좋아할 모습을 상상했어요. 분당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죠. 무거운 짐을 들고 현관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눌렀죠. 그제야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을 하고 외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인사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응, 왔어. 애들 어디 있어?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오늘 저희 처가 식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네, 곧 엄마 생신이거든요. 미리 말씀 안 드렸죠.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에는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럼 잠깐만이라도 들어가서 애들 얼굴 좀 보고 갈게. 며느리가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애들 학원 가야 해서 바빠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추석인데 무슨 학원을 가? 요즘은 명절에도 학원해요. 애들이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왔는데 잠깐. 다음에 시간 맞춰서 오세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안 돼요. 문이 닫혔습니다. 또? 저는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에는 손주들을 위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죠.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왔는데요. 손주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받지 않았죠. 저는 계속 전화했어요. 5번째쯤 됐을 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절 버튼을 누른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처가 식구들이랑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이요. 언제가 나중인가요? 저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복도에서 누가 볼까 봐요. 일어나 짐을 들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죠. 어디로 가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강릉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역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야탐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손주들 얼굴 한번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역에 도착해서도 저는 기차를 타지 못했어요. 플랫폼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결국 저는 저녁 기차를 탔어요. 강릉으로 돌아가는 기차였습니다. 기차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명절이라 다들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었죠. 저만 혼자 기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았어요. 손주들을 위한 선물들이 그대로였죠. 저는 선물 포장을 뜯었습니다. 로봇 장난감과 인형, 예쁘게 포장했던 것들이었어요. 그걸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명절 음식을 차려놓고 앉았습니다. 제가 해온 나물과 전, 과일들이었죠.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이게 맞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아들은 저를 멀리하는 걸까요? 왜 손주들은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너무 자주 찾아간 걸까요? 아니면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미안해. 바빴어. 응, 괜찮아. 처가에서 늦게까지 있었거든. 그래, 알겠어.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화났어? 아니, 안 화났어. 바쁜데 끊을게. 그래, 엄마.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나중에. 또 나중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손주들과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안고 웃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저는 저럴 수 없는 걸까요? 왜 제 손주들은 저를 피하는 걸까요? 저는 그날 혼자 강릉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죠.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말아야겠다고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만 아플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보였습니다. 30억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죠. 이걸 민수에게 주려고 했어요. 손주들을 위해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의가 들었어요. 이 돈을 주면 뭐가 달라질까요? 민수가 저를 더 잘 대해줄까요?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찾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통장을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줄은 몰랐죠.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기로 했어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설날에 엄마가 갈게. 미리 말하는 거야. 응, 알았어.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연습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와 과일도 샀죠. 옷도 새로 장만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깨끗한 옷을 골랐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손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보이고 싶었어요. 설날 전날 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나물, 전. 정성껏 만들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들을 예쁜 그릇에 담았어요.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아침 일찍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도 감고 새로 산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나쁘지 않았죠. 기차를 타고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들이 반겨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음식 많이 해왔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웃지 않았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손주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갑자기 코를 막았어요. 큰 손주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옷에서 냄새나.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라고? 냄새나요. 이상한 냄새. 작은 손주도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왔는데요.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부탁드리는 건데 좀 더 자주 씻으세요. 뭐? 애들이 냄새에 민감해서요. 피부도 약하고. 며느리는 창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손주들은 저를 피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냄새난다고요. 저는 제 옷을 맡아봤어요. 냄새가 났나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어쩌면 오래된 옷에서 세월의 냄새가 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걸 저렇게 말해야 했나요? 며느리가 제가 가져온 음식을 받았습니다. 음식은 부엌에 둘게요.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민수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나오지도 않았죠. 며느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크게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짜증이 난다는 신호였죠. 저는 앉아서 손만 만지작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어요. 며느리가 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갈비찜이 차려지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상에는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만 있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음식은?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나중에 가실 때 다시 가져가세요. 제 음식은 먹지도 않는다는 거였어요. 손주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큰 손주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 옆에는 안 앉을래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제 반대편에 앉았어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요.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겨우 밥 몇 숟가락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시죠?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내일 아침에? 애들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아침에 복잡하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설날인데 학원이요.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게 좋을 것 같아.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무 자주 오지 마. 저는 민수를 봤어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왜? 엄마가 자꾸 오시면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칠까봐. 무슨 안 좋은 영향?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애들 정서에. 요즘 애들은 다 깔끔하게 키우잖아. 깔끔하게? 위생관념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하고. 민수는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변명만 늘어놓았죠. 저는 이해했어요. 저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냄새나는 늙은이라고요. 제 가슴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오실 때는 훨씬 전에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준비요. 무슨 준비 말인가요? 마음의 준비 말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수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화났어? 저는 민수를 봤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30년을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키운 아들이요. 아니, 안 화났어. 그럼 됐다. 조심히 들어가. 민수는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겨우 버티며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추웠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을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요. 손주들을 위해서요. 월세 수입이 있었지만 그 돈은 모두 아들을 위해 모아뒀어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며 살았죠.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냄새나는 늙은이가 됐어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요. 미리 연락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요. 기차가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어두웠어요. 집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었죠. 저는 제가 가져갔던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먹지도 못한 갈비찜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보였어요. 30억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죠. 이걸 민수에게 주려고 했었어요. 손주들 대학 갈 때, 전세 대출 갚을 때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면 안 되겠다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냄새나는 늙은이, 안 좋은 영향, 미리 연락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죠.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피해 도망가는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온몸이 무거웠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그날은 미안했어. 미안하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해해줘.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어. 그래, 알겠어.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혹시 화난 거 아니지? 아니야. 바쁠 텐데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화났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이었죠. 며느리가 먼저 전화한 건요. 어머님,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다음 주말에 큰애 생일이에요. 케이크 자르는데 와주실 수 있으세요? 손주 생일이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갈게. 몇 시에 가면 돼? 오후 2시쯤요. 근데 어머님,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친구들도 많이 와요. 애 친구 부모님들도 오시고요. 그래, 그럼 더 좋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깨끗하게 오세요. 옷도 새 옷으로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이야? 지난번에 애들이 그러잖아요. 냄새 난다고. 다른 부모님들 앞에서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주 생일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으려고요. 결국 저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손주 생일이었지만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다음 주에 못 갈 것 같아.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괜찮아, 엄마. 푹 쉬어. 민수는 실망한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았죠. 저는 손주 생일날 혼자 강릉 집에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초를 켰어요. 우리 큰 손주 생일 축하해. 혼잣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들 학예회가 있어. 올래? 저는 망설였어요. 가도 돼?
응와. 애들이 할머니 오시면 좋아할 거야. 거짓말이었죠. 손주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손주들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학예회 당일 저는 새 옷을 입고 갔습니다. 깨끗하게 씻고요. 향수도 뿌렸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많은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앉았어요. 민수 부부가 앞쪽에 앉아 있었죠. 저를 보고도 손짓하지 않았습니다. 학예회가 시작됐어요. 손주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죠.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복도로 나왔어요. 저는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손주, 노래 잘했어. 손주는 저를 보더니 뒤로 물러났어요. 할머니, 반갑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손주 노래 들으러 왔지. 주변에 다른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우리끼리만 있을게요. 애들 친구 부모님들이랑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님은 집에 가세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싫은 거였죠. 알겠어. 그럼 엄마 먼저 갈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고맙다는 말이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수 가족이 다른 부모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무리에 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강릉에 도착해서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재산을 지역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겠습니다. 사오예요. 자녀분은 안 계신가요?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충분히요. 저는 서울 노원구 다가구 주택 세 채의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이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세로 30억 정도 됩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30억이요? 그 큰 돈을 기부하시겠다고요? 네, 제가 죽은 후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쓰겠습니다. 자녀분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일단 유언장부터 작성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유언장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공증을 받았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죠. 유언장을 손에 들고 나오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민수에게 말할 차례였어요. 30억의 비밀을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 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나와봐라. 전화로 하면 안 돼? 아니, 직접 만나야겠어.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바빠. 무슨 일인데? 중요한 일이야. 이번 주말에 강릉으로 와. 강릉까지 가야 해? 엄마가 서울로 오면 안 돼? 아니, 내가 와. 꼭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토요일에 갈게. 민수는 마지못해 약속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3장과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릴 때가 됐죠.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강릉역 근처 조용한 카페를 예약했어요.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바쁜데.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봤어요. 이게 뭔데? 열어봐. 민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3장이 나왔어요. 민수의 눈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다가구 주택. 소유자 박정숙.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 집은 강릉에 하나 있잖아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이야기를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둔 집들이야. 민수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서울 노원구요?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럼 내가 모르게 했으니까. 왜요? 왜 숨긴 거예요? 저는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세상 떠나기 1년 전에 이 집들을 샀어. 당시엔 노원구가 변두리였지. 집값도 싸고 낡은 집들이었어. 민수는 말없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말했어. 이건 나중에 민수 어려울 때 쓰라고. 그래서 엄마는 이 집들을 팔지 않았어. 그럼 이 집들로 월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 30년 동안. 한 채에 50만 원씩, 세 채 합쳐 150만 원씩 받았지.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그 돈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한 푼도 안 썼어. 다 통장에 모아뒀지. 왜요? 넣어주려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꼭 필요할 때 주려고.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대학 다닐 때 기억나니? 엄마가 식당 일을 더 늘렸잖아. 네. 사실 그때도 이 집 하나만 팔면 내 등록금 4년치는 거뜬했어. 근데 안 팔았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요? 왜 안 팔았어요? 아버지가 내 결혼 자금으로 남긴 거니까. 정말 필요할 때까지 아껴두려고 했지.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확정됐어. 5년 전쯤이었나?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얼마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러더라. 세 채 합쳐 30억은 받을 수 있다고. 민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30억이요? 그래, 30억. 민수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응,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안 말한 거예요? 왜 숨긴 거예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언제 줄까 생각했어. 내가 결혼할 때? 아니야, 아직 젊으니까. 손주들 태어났을 때? 아니야, 아직 괜찮으니까. 그럼요. 손주들 대학 갈 때 주려고 했어. 교육비로 쓰라고. 그리고 내 전세 대출 갚을 때도 도와주려고 했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려고 아껴뒀어. 그래서 엄마는 계속 식당에서 일했어. 월세 수입이 있었지만 그건 내 돈이니까. 엄마는 엄마가 번 돈으로 살았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민수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읽으면 알잖아.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고요? 엄마, 농담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어제 공증 끝냈어.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왜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난 너희한테 짐이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냄새나는 늙은이, 안 좋은 영향, 미리 연락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 민수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주들은 할머니를 피하더라. 냄새난다고. 너는 엄마 오지 말라고 했지.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소개하기 싫어했고, 엄마, 그건. 그런데 왜 엄마 돈은 받으려고 해? 냄새나는 할머니 돈은 괜찮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을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했어. 너 키우려고. 손가락이 부르트고 관절이 아파도 참았지. 내가 잘 되기를 바랐으니까. 엄마 알아요. 죄송해요. 손주들 대학 갈 때 이 돈 주려고 했어. 너희 전세 대출 갚을 때도 도와주려고 했지. 근데 필요 없겠더라. 냄새나는 할머니 돈은.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이 재산은 너한테 주지 않기로 했어. 엄마,
내가 쓰다가 사후에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했어. 공증도 끝났고 민수가 유언장을 다시 받습니다. 공증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할 것 없어. 이미 결정했어.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란다. 민수가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엄마, 안 돼요. 그건 아버지가 져주려고 남긴 거잖아요. 내 아버지는 효자한테 주라고 했지. 엄마를 냄새나는 늙은이 취급하는 아들한테 주라고 안 했어.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늦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서로 편하게 지내자. 내 일상에 끼어들지 않을게. 미리 연락도 안 할게. 엄마, 안 돼요.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나왔어요.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너희한테 짐 안 되게 살게.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타려는데 민수가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민수야.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요.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는 이제 편하게 살란다. 택시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보니 민수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봤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지 않았죠.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5번, 10번, 20번.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어요.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 전화가 울렸어요. 며느리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가장 편한 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어요. 민수와 며느리였죠. 저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어요. 제 삶을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밝았습니다. 좋은 날씨였죠. 저는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혼자 마시는 커피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죠.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님, 계시죠?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수와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는 문을 막았어요. 왜 왔어? 엄마, 어제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지.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라니까요. 며느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울며 매달렸죠.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애들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아서요. 그래서 나한테 냄새난다고 한 거니?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못났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이미 공증 끝났어. 어머님, 공증 취소할 수 있어요. 제발이요. 며느리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마음 바꿀 생각 없어요. 엄마.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못났어. 정말 미안해. 엄마 모시고 살게. 필요 없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 편히 살게 해다오. 너희도 편하게 살고. 며느리가 다시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이요. 됐어. 이제 그만 가. 어머님,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쉽게 가지 않았죠. 엄마, 다시 생각해줘. 제발, 가라, 제발.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또, 밖에서 민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엄마.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한참 후에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죠. 갔나 봐요.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민수, 며느리, 심지어 안사돈까지요. 저는 모두 받지 않았어요. 그 후로 민수는 매일 전화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빠르게 퍼졌죠.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정숙 씨, 아들한테 재산 안 준다며? 네, 안 줄 거예요. 30억이나 된다던데?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제가 더 속상했어요. 30년 동안.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쪽 소문도 들렸어요. 며느리가 시댁 모임에 나가지 못한다고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못했다며? 30억 재산 날렸대. 어머, 어떡해. 며느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며느리 친정에서도 난리였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지역 복지관에 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반겼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떤 봉사를 원하세요? 독거노인 돕는 일이요. 좋습니다. 식사 준비나 청소 도우미 하시겠어요? 네, 둘 다 할게요. 저는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3번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 청소를 도와주고 식사를 준비해 드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숙 씨, 고마워요. 덕분에 집이 깨끗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보람 있어요. 자식들은 안 와요? 네, 바쁘대요. 우리 같네요. 나도 자식 셋인데 아무도 안 와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끼리 의지하면 되죠.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복지관 사람들은 저를 좋아했습니다. 정숙 씨 없으면 우리 복지관 안 돌아가요. 과찬이에요. 진심이에요. 정숙 씨 정말 감사해요.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기분이었죠. 이웃들도 달라졌습니다. 정숙 씨, 오늘 반찬 만들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요? 어서 와요.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이웃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정숙 씨, 명절 때 우리 집으로 와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식구처럼 지내는데. 명절에 이웃집에 초대받았습니다. 따뜻한 자리였어요. 아무도 제게 냄새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미리 연락하라고 하지 않았죠. 저는 환영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였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민수였어요. 혼자 와 있었죠. 왜 왔어? 엄마 보고 싶었어. 민수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회사 일로 힘들어? 응, 좀. 근데 그것보다 엄마 생각에. 그래.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따라왔어요. 엄마, 나 정말 반성했어. 진심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용서해줘. 저는 멈춰섰습니다. 용서는 해, 민수야. 진짜? 응, 너 내 아들이니까. 근데 재산은 안 줘.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용서랑 재산은 별개야. 난 이미 결정했어. 엄마, 이제 나도 내 인생 살란다.
눈치 보지 않고 짐되지 않고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후회해. 매일 후회해. 그래, 후회해라. 그게 공부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30억보다 더 값진 걸 되찾았다고요. 제 존엄과 평화를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서요. 냄새난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미리 연락하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저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